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1월 11일 밤 백악관에서 나온 의미심장한 메시지와 우리의 병사들을 신이 축복하길이라는 짧은 한마디 이후 이란 영공 주변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은 즉각 증가했습니다. KC-135R 공중급유기와 B-52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다수의 미군 항공기가 이란 인접 공역으로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됐고, 이들 B-52는 카타르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장거리 정찰 비행이 하늘 위에서 이어지며 어떤 작전이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항공기들이 여러 차례 이란 영공을 침범했다가 곧바로 파키스탄 방향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KC-135R은 장거리 작전에서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F-35나 F-22 같은 5세대 스텔스 기체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플랫폼들입니다. 군사활동 관련 보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영상 메시지를 올리며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란의 자유는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백악관 메시지 직후 나왔고 분위기는 더 긴박해졌습니다. 정보공동체 내부 소식통들은 이슬람 정권의 병력에 의해 사망한 이란 시위대 수가 6천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성직자 정권은 이른바 죽음의 분대를 전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IRGC와 바시아의 소속 인원들이 8명에서 10명씩 한 조를 이루어 현장에서 시위대를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장에서 전해지는 영상과 증언은 조직적 폭력의 수준을 보여주며 집단 학살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그 억압기구는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확산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테헤란과 여러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정권이 이 정보를 숨기려 했지만 사람들의 행렬은 계속 주요 도로로 몰려들어 시위가 전례 없는 파도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긴급 성명에서 레자 왕세자는 이란 혁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공표하며 이제 정권의 기관과 시설은 모두 합법적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충돌이 통상적인 거리 시위의 한계를 넘어 전면 대치의 문턱으로 다가섰음을 시사합니다. 군사, 정치, 사회의 흐름이 한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이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사드가 직접 존재를 드러내며 현장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IRGC 대령이 제거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는 페르시아어로 된 메시지를 공개해 이란 국민에게 직접 보냈고 함께 거리로 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모사드 요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시위대와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거리로 나섭시다.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멀리서나 말로만 여러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이는 테헤란 정권을 정면으로 도발하는 매우 이례적인 공개 행동으로 평가되며 이스라엘이 이란의 불안정 사태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긴장은 심각한 폭력 국면으로 치달았고 이란 IRGC의 메흐디 라히미 대령이 반정권 시위대에 의해 제거됐습니다. 라히미는 1월 3일 말리크샤에서 약 10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총격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살아남은 시위대는 이후 그의 거주지를 특정했고 집까지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이란의 저항운동이 더 이상 거리 시위에 머물지 않고 정면 충돌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성직자 정권은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면서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전역으로 확산되는 시위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강경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외부 세력이 테러리스트를 침투시켜 국가를 어지럽혔고 모스크를 불태우며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시기 이란 의회에서도 긴장이 크게 고조됐습니다.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대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영내의 모든 미군과 이스라엘이 합법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의원들이 미국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갈리바프는 어떤 위협 징후라도 나타나면 이란이 선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국제 언론 소식통들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수백 발로 보복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대형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가 2,000km에 달해 이스라엘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종류도 포함된다고 워싱턴에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전쟁 범죄로 푸틴을 체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는 기회가 있다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직접 체포해 전쟁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1월 9일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힐리는 러시아의 무인기 공격을 방금 겪은 키이우의 한 주거 지역을 방문 중이었고 그의 뒤로 파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납치하고 싶은 세계 지도자가 누구냐는 가정 질문에 그는 푸틴을 구금 대상으로 삼아 전쟁 범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파괴된 고층 건물 옆에서 그는 방금 벌어진 공격을 전쟁 내내 이어져 온 잔혹 행위와 직접 연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처음 방문했을 때 부차에서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장면이 책임을 규명해야 할 전쟁 범죄의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납치해간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르핀에서 그가 직접 만난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며 이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뒤편에 폐허가 된 건물을 가리키며 영국 국방장관은 이 장면이 푸틴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푸틴의 의지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혹독한 겨울에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민간인, 도시, 필수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인물과 이런 전쟁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리는 현재의 과제가 오늘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러시아가 1월 8일 밤에서 9일 새벽 사이 키이우와 여러 도시에 감행한 대규모 무인기 및 미사일 공격 직후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했으며 영하의 기온 속에서 전력과 난방 시스템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체첸의 실력자 람잔 카디로프가 심각한 심부전 상태로 입원했습니다. 러시아 전국을 뒤흔든 또 다른 전개로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가 심각한 심부전으로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크렘린이 체첸 수장 교체를 위한 인사대안을 급히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해 카디로프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와 문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카디로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회의에 새해 전야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긴급 입원으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모스크바 방문 중 카디로프가 위중한 상태에 빠졌고 이후 체첸으로 돌아간 뒤 공개 활동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보안기관은 람잔 카디로프를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침해하고 침략 전쟁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수배해왔습니다. 2024년 말에는 카디로프가 우크라이나 포로들과 함께 등장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키이우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립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뚜렷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카디로프는 권력 이양을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다수 소식통들은 체첸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로 그의 아들 아담 카디로프를 지목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민감한 이 지역의 새로운 불확실성을 예고합니다.
베네수엘라 권력 투쟁에서는 임시 대통령이 석유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와 관련된 유조선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The New York Times의 폭로에 따르면 이는 워싱턴과 카라카스 관계가 격렬한 군사적 대치를 겪은 직후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전개입니다. 위성 자료는 유조선 올리나가 정부와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허가 없이 베네수엘라 동부의 한 항구를 떠난 정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니콜라스 마두로가 축출된 직후에 혼란기에 벌어진 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당국은 미 해안경비대와 해군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영해 밖에서 해당 선박을 차단해 항구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PDVSA에 따르면 그 선박에는 약 5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었고 이는 카라카스에 거주하는 콜롬비아 출신 억만장자 알렉스와 연계된 기업의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델시 로드리게스와 알렉스가 심각하게 분열된 집권 연합 내 서로 다른 파벌에 속해 있으며 권력 갈등이 격렬하다고 전했습니다. 샤프의 기업은 과거 마두로와 그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크게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안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에게 즉시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권고했고 어떤 형태의 여행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고문은 무장단체들이 검문소를 설치해 차량을 세우고 신분을 확인하며 특히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사관은 불법 구금, 고문, 테러, 납치, 강력범죄, 사회 불안의 위험을 강조했고 긴급 상황을 포함한 모든 영사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순환정전과 공공인프라 중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연쇄는 베네수엘라가 권력 재편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석유, 내부 권력 투쟁, 외부의 군사 개입이 얽히며 국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역사적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쿠바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하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쿠바에 대한 강경한 어조를 더 높이며 섬나라로 향하는 모든 석유와 자금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아바나가 너무 늦기 전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쿠바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재정에 의존해왔고 그 대가로 과거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그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지켰던 쿠바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최근 몇 주간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수년간 그들을 협박하고 장악해온 깡패와 갈치범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이제 베네수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미국이 보호자로 서 있으며 워싱턴은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그는 쿠바로 향하는 석유 한 방울, 돈 한 푼도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앞서 그는 베네수엘라 이후 쿠바가 다음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암시했지만 아바나에 대한 직접 군사 행동은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국무부는 쿠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것이 지역에 대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의 연쇄는 쿠바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며 합의를 택하든 최대 압박에 직면하든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는 명확한 신호를 워싱턴이 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레시니크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이지만 실상은 심리전 도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항공 전문가 아나톨리 흐랍친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일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현대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비우주, 즉 NATO 국가들과 맞닿은 지역을 향해 발사된 오레시니크 미사일은 구소련 시절의 부품을 조립해 만든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비우에 떨어진 것은 새로운 파괴력이 아니라 콘크리트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발사는 파리 선언에서
우크라이나 동맹들이 안보 보장을 공식화하고 평화 계획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달한 지 불과 이틀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이 모스크바의 반응을 기다리던 바로 그 시점에 오레시니크가 등장했고, 이는 계산된 정치 신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흐랍친스키는 비정상적인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발사를 미국의 사전에 통보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인 탄도미사일, 심지어 중거리 탄도미사일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는 발사 직전 워싱턴에 알렸고, 이후 미국은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동은 이것이 단순한 군사 타격이 아니라 의도된 정치 메시지임을 시사합니다. 흐랍친스키에 따르면 크렘린의 핵심 목표는 유럽의 확전 가능성이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오레시니크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부각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핵탄두는 이론상 가능성에 불과했고, 미사일은 리비우에서 보였듯 사실상 콘크리트 덩어리 외에 다른 것을 거의 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만능 무기나 초무기가 아니라 전장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공포를 조성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는 또한 미사일이 시속 1300만 킬로미터로 날았다는 유언 비어를 부정했습니다. 설명 없이 그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정보전 목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탄도 궤도의 말기 단계에서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매우 가파른 각도로 떨어질 때의 속도일 뿐 전 구간의 일정한 속도가 아닙니다. 흐랍친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이 유형의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단발 사용은 전선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러시아의 결정적 군사 우위를 제공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실질적 전환점이 아니라 심리와 정치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과시적 무력 시위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는 포크로우스크의 격전지에서 러시아의 연속 공격을 분쇄했습니다. 포크로우스크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악천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공수부대 제7군단 소속 제25 독립공수여단 진지의 기습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러시아 병력이 안개와 비바람을 틈타 접근했지만 우크라이나 병력은 이를 제때 발견하고 즉시 사격했습니다. 긴밀한 협동으로 방어 측은 돌격조에 중대한 화력 피해를 입혀 적이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고, 러시아 병력은 민가와 지하실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정찰과 소탕 과정에서 제25 여단은 남은 적을 전원 제거했습니다. 이 부대는 공격을 격퇴한 전 과정과 마지막 선멸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월 7일 같은 포크로우스크 방향에서 우크라이나 제416 독립공수여단 전투원들은 러시아의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차, 장갑차, 보병을 투입했지만 공병, 포병, 각 전투조의 유기적 협동으로 공세는 격파됐습니다. 전투 결과 러시아 측은 최소 전차 2대, 장갑차 2대와 함께 여러 장비가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 부대는 포크로우스크 북서부 지역을 견고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미르노우라드로 접근하는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상뿐 아니라 공중에서도 우크라이나 부대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키 이후에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제155 독립기계화 여단의 무인기 팀은 새벽 전에 포크로우스크로 깊숙이 침투하려는 러시아 차량 행렬을 발견하고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기계화 부대가 탐지를 피하려고 회색 지대를 통과하던 순간 공중 정찰이 곧바로 목표를 식별했습니다. 곧이어 정밀 타격이 전개돼 러시아 차량과 보병을 정면으로 강타했고 진군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작전은 접촉선에서 남쪽으로 약 6km에서 7k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고,
러시아가 방어 진지에 접근하기 전에 상당한 규모의 장비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대 지휘관 올렉산드르 피브넨코는 예비 전력이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 집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혹독한 기상 조건이 대규모 공격 작전의 전개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바스의 자유경제구역 설립 계획은 어렵지만 공정하다고 평가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방안으로 일부 돈바스 지역에서 군대가 후퇴하는 조건 아래 특별한 법적, 세제 체계를 갖춘 자유경제 구역을 설정하는 구상을 우크라이나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것이 어렵지만 공정한 형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호 양보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보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은 이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칭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만 실행 가능하며 자유경제구역의 도입은 국내에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측이 민간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한 거리만큼 전선에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타협이지만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는 또 다른 시나리오로 휴전은 하되 현재의 병력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외교 협상 테이블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것이 충돌을 얼리는 것이 아니라 접촉선을 동결하는 방식이며 실행이 쉽고 국제 동맹의 감시와 모니터링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한 러시아가 재침공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어떤 구체적 약속을 제공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응하겠다는 말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검증 가능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 남아프리카와 함께 남아프리카의 전략 항로 인근에서 해군 합동 훈련을 주도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남아프리카의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 중 하나, 인근에서 다국적 해군 훈련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서방이 주도해온 체계 밖에서 해군력 협조를 과시하는 분명한 신호로 해석되며 새로운 방향으로 해양 안보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주도한 이 훈련의 명칭은 2026년 평화의 염원이며 2026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남아프리카 영해에서 진행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목표는 해양 경제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참가 해군 간의 작전 협동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모와 전력 구성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 훈련이 아니라 더 깊은 전략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훈련 해역은 희망봉을 도는 항로 인근에 위치합니다. 이는 홍해가 중단될 때마다 수에즈 운하를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체 경로입니다. 이 지역을 선택한 것은 참가국들이 글로벌 무역의 핵심 운송로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해관계를 보호할 능력이 있음을 알리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도발의 축도 서로 연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세력 사이의 군사적 격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